부디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몇십 년간의 노하우를 한 번에 꿀팁 대방출해드립니다. 이름하여 부디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해요. 오늘은 2022년 현재 부동산 이 10월, 9월, 가을에 또 10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좀 속 시원하게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BJ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부디가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부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언론에서는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도 잘 안 되고 규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장 큰 이유로 드는데 부디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반만 맞고 반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금 좁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전혀 뭐 100% 맞는 얘기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네. 그거는 내부 변수예요. 우리 내부 변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실제로 외부 변수거든요. 그 외부 변수가 뭐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한 미국의 물가 잡기한 미국발 금리 인상. 금리도 뭐 보통 올리는 게 아니죠. 0.5%, 0.75%씩 올리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고 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네. 울트라 스텝. 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물가 급등 이런 것들이 즉 내부 변수가 같이 지금 겹쳐서 지금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지 단순하게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만 내부적인 걸로만 원인으로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말할 수는 없고 외부까지도 그게 정확하게 가장 얘기해야 된다.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또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시장 상황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질문을 드리면 다소 부정적인 의견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실제 거래 예를 들면 거래가 예를 들면 잠실헬스 84타입 그러니까 30평대죠. 예. 네. 저층이 8월 말에 2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최고가보다 무려 6억 5천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졌거든요. 놀라운 소식. 그러니까 완전 놀라운 소식이 6억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또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냥 정말로 이렇게 떨어졌나 보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잠실 엘스가 5천 가구가 넘거든요. 5천 가구가 넘는 엘스에서 7월에 거래 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요. 6월엔 3건, 5월엔 1건. 이 거래량을 보고 하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두 건 거래된 거 가지고. 그러면은 또 다른 기사도 나온 거 제가 봤어요. 네. 청담역에 붙어 있는 그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죠. 84타입이 8월 30일 날 28억이 거래됐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신고가를 갱신했거든요. 그러면은 반등이 시작된 건가요? 시장이? 그것 또한 하나만 보고는 또 그렇죠.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 쓸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잘 써야 되는 것이 네.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건 거래되지 않은 거를 그걸 갖다가 마치 집값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지금 호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공포심도 느낄 수 있고 정확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대세를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세요. 한두 건을 보고 예. 이게 떨어졌다, 올랐다라고 그렇죠. 보기가 예, 가격이 떨어지려면 금매가 쌓여야 네네. 되거든요. 항상 매물이 쌓여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그 금매가 뭐 한두 건 거래가 됐다고 해서 하락장이 된 건 아니죠. 정확하게 강남상구는 매수세도 없고요. 네. 그리고 가격을 싸게 내놔서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매물이 쌓이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진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사들은 사실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다. 근데 그렇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네. 이 기사 보고서
여기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잠시 저는- 레이스 소식 듣고. 저는 그래서 하나 거래됐을 거예요. 그런 거 알죠? 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였어요. 이런 현상이 거래량도 없고, 이렇게 뭔가 지지부진하고, 떨어진 급매물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지금 가장 큰 변수가요. 사실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에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고요. 이 변수가, 근데 저는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사라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1월 달은 이제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있거든요. 네네. 상하원 선거가 있어서, 그게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도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슬슬 방향을 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 인상 멈출 거고요. 결국 내 변수가 해결되면 이제 이 대내 변수만 남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려면 뭐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징후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징후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심리는 올 연말 늦어도 연말이면은 바닥을 칠 것이다. 이제 다시 반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면은 바닥을 치고 좀 반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내적인 변수, 외적인 변수를 다 봐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정책도, 절대, 결코 부동산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 향후 이 정책적인 방향성을 또 예측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예요.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간에,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거래 절벽을 원하는 정부는 없어요. 항상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평년 수준의 어떤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되길 바라는 거지 폭락도 뭐 폭등도 바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저거든요. 그러니까요. 최저라서 거래량이 뭐 평균의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도 이 사정을 모르지 않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이 국세나 지방세, 이게 이제 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무시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뭐 취득세 중과 폐지,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니다라고 뭐 정부에서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 내에 이런 것들부터 완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로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639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역대 최저치니까 어쨌든 이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한 10분의 1 수준? 예, 10분의 1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그러게요. 정부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부양책을 쓰지 말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하향 안정세를 찾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네. 그 부동산 폭락론을 얘기하는 네네.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부동산 부양책을 쓰냐? 그냥 냅두면 저절로 떨어져 갈 텐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부동산이 오를 때 규제책도 쓰지 말아야죠. 그냥 시장이 알아서 갈 수 있게끔 놔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건설 부동산, 이 부동산의 침체는 결국 내수 시장의 침체를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은 장기간 놔두면 거래 절벽이 생겨서 이것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16년 통계청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네네. 국내 건설업 종사자가 160만 명인데 4인 가족으로 따지면 640만 명이고요. 여기 임대업, 부동산업, 인테리어, 뭐 설비업, 이사, 부동산과 이제 그렇죠. 부수적으로 관련 있는. 네. 이런 간접 산업까지 합치면 1,000만 명 이상이 건설업과 연관돼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건설업 종사자의 또 절반 정도가 임시직, 일용 근로자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거래 절벽이 생기고 거래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부동산 시장을 왜 부양을 하냐, 그냥 냅두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다음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위기가 누군가한테는 위기인데 꼭 누군가한테는 기회거든요. 집값이 좀 하향될 때, 좀 떨어질 때, 하향 조정될 때 집이 아직 없는 분들, 무주택인 분들한테는 오히려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 당연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늘상 나오는 얘기죠. 가격이 싸면 제가 뭐 집을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가격이 뭐 시중에 그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주택자가 집 살 기회는 항상 존재해요. 네. 단지 이런 무주택자 정말 집을 못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가 똑같이.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무리 자가 보유율,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무리 많아야 70%예요. 즉 30%는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못 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 위해서 이제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집 살 기회는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력 있는 사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내 집을 꼭 장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부의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시장에는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보면 사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렇죠. 보면은 크게는 두 부류로 갈려요.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그렇죠. 요즘 하락론자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는 또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말이 좀 힘을 또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세요? 하락론자는 항상 언제 등장하냐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이 안 좋을 때 항상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봐라, 내가 얘기했지 않냐, 집값 하락한다고 30% 빠진다고 얘기했잖아. 이러고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슬슬.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대부분 뭐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교수 등 이런 분들이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부동산을 해봤나요? 안 해봤어. 사보지도 않았어. 제대로 투자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통계학자라든지 뭐 수학자, 경제학자들이 더 잘하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투자에 성공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론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왜 그 사람들, 그 교수들이나 이 금융권에 있는 사람 말이 여태까지 안 맞았을까요? 맨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은 고장난 시계다.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2번을 맞길 기대하고 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질문들을 보면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조언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상승론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제가 무슨 꼭 상승론자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른다고 얘기를 해온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게 꽤 오래됐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땐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긍정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긍정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들이 돈들도 벌고 하는 거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상황, 안 좋은 상황을 꼬집어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근데 긍정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반대거든요. 안 좋은 게 정말 많아도 한두 가지 좋은 그런 걸 보고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투자는 뭐 빚을 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절대 빚을 내서 하면 안 되고요. 여유 자금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유 자금 가지고 움직여서 내 자산을 갖다 불려 나가는 게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지금 있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정말 지금 시급한 시기예요. 자, 그리고 방향은 무조건 서울에 해야 된다. 서울이 지금 많이 올라서 어쩌니 뭐 지방이었지, 그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건 풍선 효과고 일시적일 뿐이고요. 실제로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또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느냐가 우리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아직까지 기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 이제는 무조건 인서울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거기서 재건축은 지금 조금 뭔가 지금 규제를 지금 조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재개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소통학이든 모아타운이든 계속 지금 발표를 해가면서 어찌됐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정책 방향은 무조건 재개발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이 있지만 공공 재개발은 다 민간 재개발로 이제 흡수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계 이게 다 민간 개발이잖아요. 민간 개발이라서 여기에 어디를 들어가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나 지금 뭔가 동의설 거꾸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가격도 많이 뛰었어요. 가격 딱 뛰어 있고 떨어졌는데요. 떨어졌어도 뛰어 있어 가격이. 왜냐하면은 다시 신청할 거기 때문에 떨어진 지역도. 그래서 이 세 군데 할 수 있는 곳, 앞으로 지정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굳이 이 세 군데 중에서 사업성이나 우리가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역세권 개발이 1번입니다. 왜냐면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은 용적률 최대 300%까지만 가지만 역세권 개발은 제가 얘기했죠. 700%까지 갑니다. 최대. 그리고 500%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용적률의 차이만큼 우리가 이익을 얻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상당히 작다는 얘기예요. 서울 어디에 할까요? 여기 있네요. 서울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판단이 중요하다. 서울의 재개발 판이 될 거예요. 여기저기 다 뭐 재개발 한다고 언론에서 다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어디를 우리가 들어가느냐가 앞으로 투자의 당락을 결정해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 판단을 부디가 도와드립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7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판단을 부디가 도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나름의 방향을 정하시고 꼭 그 결정 전에 부디한테 이 방향이 어떤지 또 의논을 해보셔도 좋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정도 도와드릴 수 있게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내해드리죠. 9월 22일과 29일 모두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습니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주제가 역세권 지금 중요하다 강조를 부디가 했는데 돈 되는 역세권 개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부디와 또 연구소의 여러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직강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방향을 확실히 잡아드리고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맞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네.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는 만큼 미리 예약을 해주세요. 전화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꼭 참여하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게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개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궁금한 점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디의 한수였습니다.